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둘 다 이사에 바빴던 지난 날씨였습니다. 예.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미디어 오늘. 당산역 바로 부근입니다. 당산역. 네. 오. 제가 출퇴근을 와이프도 그 2호선을 이용하거든요. 네. 저를 봤답니다. 어디서? 지하철 안에서. 와이프가? 네.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아니, 저 창가에 있거든요. 네. 제 자리가. 응. 보인답니다. 지하철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딴짓도 못하겠네. 앞으로. 그러니까.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그 아내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남편이 일하는 게 카톡이 왔어요. 보였다고. 네.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딴짓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혹시 뭐 컴퓨터에서 뭘 보는지는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대선 2차 토론회 다음날 동아일보 종편 채널A 요즘에 종횡무진 활동하시는 윤칼세 분 모시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스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칼세. 네, 저는 이정희 후보를 보면서 여자 유시민이다. TV만 틀리면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그 억장 무너지는 소리 쏟아내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냉장고에다가 이 먹다 남은 그 소주병 다시 꺼내가지고 크크 마시면서 말해요.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가, 그 통탄의 밤을 보냈는데 저도 그랬죠. 그럼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약한 척, 갸냘픈 척, 순진한 척, 웃으면서 그 연기하면서 그 눈동자를 보면은 정말 예의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고, 그 뭘 예의, 그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그 던져대는 그 막말, 악담,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빼고 이건희,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풍요와 번영을 누린 데 대한 그 기업, 그 대기업의 기여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대한 재벌 해체하겠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엮어가지고 그 쏘아대는, 퍼부어대는 그 막말 시리즈 볼 때, 야, 정말 5년 전 유시민 전 의원이 참 TV에 나와서, 야, 정말 권력은 좋구나, 저래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 여자 유시민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교양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참 어제 TV 토를 보면서 어떻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인격과 교양이 없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못 말리는 겉으로 교양 떨면서 그야말로 시어머니한테 퍼부어대는 며느리 이정희. 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퍼부을 수 네. 있습니까, 요즘에? 그야말로 아, 그런 며느리 있습니까? 그런 네. 며느리 계시잖아요. 아. 네. 이 발언으로 동아일보 종편은 방송심의당국에 의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당했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그를 대변인으로 기용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윤창중 수석 대변인을 임명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식인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 매국노동,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했는데 이것이 비판일 수는 없습니다. 훗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밝혔는데 현지에서는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교양이 있는 남자입니다. 네네. 네. 저도 교양이 있는 남자입니다. 네네. 네. 통탄할 일이에요. 이건 네? 정말 노무현 대통령 말씀 표현대로 막가다는 겁니까 정말?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사실 저희가 5월 9일 목요일 밤에 녹음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내보내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5월 10일 낮 12시입니다. 12시 정오 뉴스 마치고 바로 나와서 민동기 기자 다시 불러가지고 추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예. 아, 또 윤창중. 아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동기 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네.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하기 전부터 예. 사실 적절치 못한 인사였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언론계 중론이었거든요. 예.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왔던, 뭐 거의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조중동조차도 네. 윤창중 대변인은 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네. 사실 뭐 이번은 국제적인 망신도 망신이지만 예고된 인사 참사였는데 그게 하필 또 바다 건너.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일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국제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이런 빅 이벤트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생을 해서 네. 정말 이건 참사입니다. 참사. 우리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이번 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윤창중 경질이다. 근데 사실 그 이번에 방미를 앞두고 대변인들끼리 약간 그 싸움 비슷한 게 일어났었잖아요. 언론 보도가 김행하고. 맞아요. 오. 원래 대변인은 한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윤창중하고 김행 대변인이 서로 가겠다. 물론 두 사람은 나중에 그 언론 보도를 가지고 상당히 막 부인하고 뭐 이렇게 화도 내고 했다는 그런 또 후속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 사실 갈 때부터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만약 윤창중이 나 안 가겠다, 당신이 갔다 오라 이랬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결국에 본인이 갔어요. 김행 대변인이 못 가고 네. 본인이 갔거든요. 김행 대변인이 못 갔어요? 네, 못 갔습니다. 오. 김행 대변인이 네. 윤창중 대변인보다 약간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서 밀렸다는 게 하나 있고. 나 지금 김행의 그 속마음을 듣고 싶어. 어떨까? 이 새끼, 가더니 빙get을 스스로 쳐먹고 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 뭐 그러진 않았겠으나, 본인도 가고 싶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윤창중 대변인이 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 오늘 새벽에 우리 아침 프로그램 출연하는 황준호 기자. 네. 이분이 문자를 떨렁 보내와가지고, 윤창중 성추행, 이거 오늘 아이템으로 다룰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자다 봉창인가, 새벽 4시에. 그러면 잠도 없어. 보았더니, 새벽 3시. 물론 이제 미국 시각이겠지. 그렇죠. 미국 시각에서 새벽 3시는 아닐 테고, 그 시각이면 낮일 텐데, 낮에,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중형 날리는 걸로.
이렇게 예, 얘기가 됐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시각각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간 주진우처럼 구속영장 청구 안 될 정도까지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그 자세한 이런 정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치 지금 윤창중 대변인의 개인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일탈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5월 10일 오늘 저녁에 이제 박 대통령이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본인 혼자서 귀국한 거거든요. 예. 이거를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지 않고 귀국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됐을 텐데 예. 그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도 요건 따져봐야 될 문제죠. 경질은 전격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 사태는 이틀 전에 그렇죠. 있었던 것이고. 그 텀이 있는데. 그리고 경질의 어떤 결정은 노컷뉴스 보도가 나온 이후. 그렇죠. 이루어진 것이고. 네. 이 시점의 그 차이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누가 최초 보도를 했어요? 오늘 신문을 보면. 예. 중앙일보만 종이신문에서 일단 단독으로 보도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한국일보하고 국민일보는 그냥 윤창중이 안 보인다. 이 그렇죠. 정도. 네. 근데 중앙일보는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혹을 지면에 담아서 보도를 했어요. 성추행설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앙일보도 인지를 하고 취재를 했다는 건데 예. 사실 CBS나 중앙일보 같이 단독 보도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CBS는 경위가 밝혀졌어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그 취재 기자, 네. 에게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CBS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 네. CBS가 좀 더 빠른 거 아닐까? 좀 더 빨랐다고 봐요. 출고 시점으로 봐야지. 누가 먼저 특종을 했느냐 따진다면은. 그렇죠. 만약에 그걸 따지면은 CBS 노컷뉴스가 더 빨랐습니다. 네. CBS의 특종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하여튼 종이 신문 찍힌 거는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일보가 말이죠.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특별 취재단을 가서 보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걸 갖고 비판을 했어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간 게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많은 취재단을 보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보내면 뭐 하냐고. 그리고 근데 그날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국민일보 일면 톱이 뭐였냐면은 저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서 한복 3번 입는다. 맞아요. 아니 무슨 그런 아니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편집국장이 누군가 봤어. 김경호도만 김경호. 기자협회장 했던 사람. 네. 노조원들한테 아주 악명이 높지. 조민재 비서실장 해가지고 악명이 높아요 그 형님. 어느 날 갑자기 또 편집국장이 되더니 오늘도 한번 보세요. 국민일보 치면 정말 야 이거 진짜 박비어 첨가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는 손석희 형님께서 네. 멘붕을 주시더니 네. 참 오늘은 또 윤창중 형님께서 네. 멘붕까지는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럴 줄 알았지. 그렇죠. 그 멘붕이 온다는 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또 멘붕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바로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구속이 된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면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게 되는데, 나는 주진우 칠 줄은 몰랐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주진우가 뭘 얘기해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떡하겠어? 그 독자의 마음이지 그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죄목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구속을 시켜? 아니 그 판단을 왜 검찰이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너무 정치 검찰색을 지금 강하게 드러내는. 혹여 주진우 구속으로 뭔가를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근데 윤창중이 너무 하드코어라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주진우 묻히네 이렇게 석희형도 묻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어준도 반드시 칩니다. 내가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다고 난 봐. 예언해. 근데 들어온답니까? 그 내가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 보니까. 또 취재하는 입장이시고 우리 물어보는 민동기 입장이. 그게 왜냐면 궁금하더라고. 네, 이런 팩트 많은 말씀드리죠. 주변에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변호인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는 들어와라. 들어와서 빨리 뭐 여기서 뭐 구속이 되든 뭐하든 뭐 최악의 경우 구속인데 그런 거 뭐 각오 안 했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부당한 탄압이 있을 거 몰랐느냐 뭐 이제 이런 투지. 근데 김어준이 주진우가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두려웠으면 낙검수도 안 했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잡히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뭐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고는 있는데 아마 본인이 잘 결정하겠죠. 근데 주변에서는 하여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난 빨리 날 좀 구속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합원이 한 2만이 넘어갈 것 같아서. 조합원 이 증가를 위해 이 한 몸 희생하겠다는. 읍소와 이런 연민의 전략으로 이제는 조합원 배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TV가 잘 돼야 또 우리 김어준, 주진우를 백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강력한 미디어로 또 그 역할을 할 텐데 하여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미디어계 뉴스가 많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예. 대략적인 예상은 손석희 JTBC 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겠구나. 네. 아침에 뭐 새벽부터 뭐 윤창중 뭐 해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네. 윤창중이 아주 그냥 빅엿 아주 그냥 말로문을 날렸어요 지금. 근데 윤창중이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로 오기 전까지 네.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윤창중 이제 전 대변인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네. 뭐 허락 없이. 그렇죠. 예. 허락 없이 만졌다. 요런 지금 얘기까지 보도 내용이 그래요. 보도 내용이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성희롱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 그렇죠. 자 어디까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성희롱이 아니라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에까지 그러면 것 같다는.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보도된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아니 있다는 의혹이 네. 현지에서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 현지 그 유학생들이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언론사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기자들이 예. 이 해당 피해자를 계속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윤창중 전 대변인 주장은 전혀 다르지만 네. 피해 여성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을 취합을 해보면 예. 지금까지 알려진 언론 보도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오후가 됐든 네. 뭐 이렇게 주말이 지나게 되면 예. 아마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창중 씨 보니까 말이죠. 자기 짐 다 놓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주랭랑 치듯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만큼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 단순한 어떤 성추행 정도라면 보고를 하고 네. 뭐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근데 현직 경찰관까지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안 붙잡히려고 또 그렇게. 그렇죠. 어찌됐든 예.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인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이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국가적인 쪽팔림이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니 본인이
깨끗하게 오케이 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조금 있었다. 네. 하지만 예. 뭐 내가 책임지겠다.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사안 아닙니까? 성추행. 그렇죠. 예, 성추행을 했다면. 예. 근데 그 이상의 뭔가 과오가 있지 않았을까? 어허.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현지에서 지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또 그 난리를 피우고 돌아오는 길은 또 비즈니스석으로 왔어.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긴 거죠. 아니 그 비즈니스석으로 오면서 스튜어디스한테 막말을 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 네.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왜?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야당이 심심해서 비난하진 않아. 그렇게 요즘 야당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야당도 한가하지도 않고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 심지어 조중동까지. 근데 그걸 강행을 했잖아요. 네. 이거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오늘 귀국하시잖아. 예. 지금 본인 생각은 여러 가지 성과들 뭐 그런 거를 보따리를 풀어놓을 생각이겠지만 사람들의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네. 윤창중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돼 있는데 지금 성과 이게 뭐 나겠습니까 지금? 사실 아버지 때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덮어졌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 과거의 잣대로 자객이 유리하게 여론이 조성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고 그 아니함 속에 결국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 윤창중 씨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막 분개하고 있고 정말 나라 망신으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그야말로 정상회담의 그 엄청난 그런 그 성과 이런 것들 다 시원하게 날리고 날라간 거죠. 아주 그냥 일거에 날리고 그렇죠. 이런 와중인데 결국에는 윤창중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보내서 조사받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청와대 대변인이 국내로 단독으로 귀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사실관계부터 일단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만약에 이게 성추행 혹은 그 이상이었던 그런 사건에 미국 현지에서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야. 그거는 조사받게 해야 됩니다. IMF 총재가 그 무슨 꼴을 당했어. 그럼요. 체포돼가지고 아주 개망신당하고 스트로스칸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런 일을 발생했어. 거기서는 일단 경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거의 꼼짝마라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알고 튀셨나? 잽싸게 튀신 것 같아. 또 굉장히 경황 없이 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윤창중 가야지. 미국 가서 당당하게 수사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숨어가지고 나 청와대 대변인 그만뒀잖아요. 왜 나한테까지 계속 이래요? 그만둔 사람한테까지 이지랄을 떠는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글로벌 시대잖아요. 예. 이게 국내에서 만약에 어떻게 언론한테 이렇게 잘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요즘은 대충 막는다 쳐도 미국 현지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지. 이게 국제적 망신이에요. 이번에 그 언론들이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 그 합성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그랬고 일단 곱지가 않아. 한국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와중에 대충 덮는다. 그냥 간다. 야, 이거 진짜 완전히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지.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 조중동을 비롯해서 무슨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네.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욕을 해야 됩니다. 현지로 보내서 조사받게 하라고. 야. 너도 네 프로에서 좀 윤창중 깔아. 어? 까는지 안 까는지 내가 들을 테니까. 아, 그래야겠다. 까는지 안 까는지 진짜 한번 보자. 아이 새끼야. 비열하기로는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도 또 국민들이 또 다 같이 또 막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같은 목소리 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럴 거야 아마. 이 새끼, 야근 새끼. 예. 윤창중 건. 이게 아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며칠 동안은 뒤덮을 겁니다. 네, 뒤덮을 것이고, 윤창중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까지 지켰던 청와대 대변인 자리였는데. 그리고, 예. 사실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아동 성폭행범이 막 그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성폭행범은 사형 등을 통해서라도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일단 그 보면은 전자발찌도 이제 박근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연 윤창중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가 대처하는지를 주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무슨 떡볶이까지 불량식품, 이 불량식품도 척결해야 되겠다면서 말씀하신 우리 안전의 화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아니, 이런 세상에 자기 지근거리에 그런 사람을 뒀다는 거 자체는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의아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고, 하여간, 참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 상황. 이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또 이 상황이 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오늘 귀국하실 때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국민일보도, 국민일보가 만약에 특종을 그렇다면은. 그렇죠. 특별 취재단을 구성한 그 의미가 있는 거야. 또 굉장히 빛을 띄는 거죠. 그간의 박비어 청가를 일거에 상수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보도가. 그렇죠. 중앙일보만도 못한 보도가 나와버렸고. 하여간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5월 10일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점심시간 이용해서 또 달려오신 우리 민동기 부장 너무 감사하고, 생방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또 민 부장이 또 취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또 녹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제 손석희 멘붕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로 녹음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남아버렸네요. 짧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게 남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해왔던 문화방송이 이제 새 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문화방송에서의 저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제가 하고 있는 손석희의 시선 집중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시점을 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난 13년 동안 정말 쉼 없이 새벽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제 선택에는 많은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고민해왔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그마한 여지라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상세한 인사말은 게시판에 좀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13년은 저에게는 정말 그 최고의 시간들이었고요. 또 늘 말씀드렸듯이 청취자 여러분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매일 아침에 마이크 앞을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일 하루 전인 5월 9일 저녁 8시경. 제가 지금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습니다. 지금요? 네. 방금 문자가 도착했군요.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 네. 정철훈 기자가 네. 보낸 문자입니다. 예. 손석희 교수.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간다. 진짜? 오늘 사직서 제출. 이렇게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주철한 본부장의
약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멘붕이네요,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손석희가 왜 종편에 가지? 아니, 오늘 사직서를 성신여대에 제출을 했고, 네. 방송 부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도 부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마 JTBC 보도를 총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글쎄. 일단 우리가 녹음을 한번 해보고, 지금 저희가 목요일 밤에 녹음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은 우리 정철훈 기자 개망신을 이제 당하는 것이고. 아니 이게 정철훈 기자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철훈. 네. 국민TV 녹음을 하다가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나 김용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떻게 진짜야 손석희? 예, 저기 한국일보에서 일보가 나왔고요. 일보가? 예, 나왔고 연합뉴스에서 손석희 교수랑 전화 통화 해가지고요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 낌새가 있었어요?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니 JTBC 이야기를 딱 듣고서 느낀 게 주철환이라는 인물이 딱 떠오르는데. 주철환뿐만 아니라 JTBC가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구나. 아니 근데 도대체 손석희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보도 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보도 부문이건 뭐건 간에 아니 손석희야 지금 대권 주자로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인물인데 물론 정치에 본인이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그 정도의 중량감이 있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민항 기자 정철훈 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안 거고요. 지금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고요. 학교에다가 지금 JTBC 쪽이랑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좀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건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확인해야죠. 확인해서 이따 다시 통화합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다가 멘붕을 맞아서. 네. 갑자기 저희가 뜻밖의 녹음 중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되네요. 어이가 없네요. 아니 왜 그러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손석희 교수가 지금까지 보인 행보나 스타일상 네.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선택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추측인데. 추측은 우리가 늘 추측을 했지 뭐. 그렇지. 네. 이게 아니 그 새끼도 안 가는 종편을 왜? 아니 그 새끼도 안 가는 종편을 왜 가 그 형님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선의로 해석을 하면 김종국 체제 MBC에 대해 약간 기대를 좀 접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MBC에서 어떤 손석희 교수의 입지라든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지금. 그래요. 진짜 지금 기사가 떴는데 MBC의 간판 앵커였던 손석희 교수가 종합편성 채널인 JTBC의 보도총괄 사장직을 맡게 됐다. JTBC의 지속적인 영입 제안을 고사해 왔지만 최근 MBC가 김종국 사장을 선임하면서 종편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년 동안 MBC에서 뉴스데스크, 백분 토론,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프로그램을 맡아서 공정한 태도와 진행, 예리한 질문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대중의 평가를 받아왔고 그래서 전격적인 종편행 선택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손석희 교수는 주위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종편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종편을 배척하기보다는 좀 더 품격 있는 방송과 보도로 방송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종국이 형님께서 보내신 거네요. 참. 김종국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우리 종국이 형님께서. 네. 아니 MBC를 떠났지만은 MBC 사람 아닙니까 손석희가? 사실상 MBC 사람이죠. 그런 손석희를 버려. 물론 MBC가 뭐 언제부터 김종국이나 김재철이나 MBC를 위해서 일했나? 근데 난 이런 걸 보면은 김재철하고 김인규의 결이 다르다고 봐. 그렇죠. 김인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MB의 특보로서 그 역할도 했지만은 KBS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 조직에 대한 그런 뭔가 이 새노조에 대한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측면으로서도 역할을 어느 정도 했고, 물론 이제 새노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또 본질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은 자기의 어떤 입신을 위해서 KBS를 망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그 선까지는 가지 않았다 보는 건데, 김재철이나 김종국이나 이 첫 작품이 그거냐?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내가 만약 김종국 사장 입장이라면 잡습니다. 손석희 교수. 붙잡지. 그리고 100분 토론 복귀시키지. 복귀시키고 여러 제안을 할 거예요. 손석희 교수가 돈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자기 방송에 대한 애정 이런 거를 좀 필드에서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재철이 형님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방송의 입지를 좁혀왔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 종편행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긴 하네요. 참. 나름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조용필이 말이에요. 국보급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필이 지금 야시장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격이야 이게. 그러니까 게스트로 불려가지고 지금 음향시설 쫙 해가지고 노래를 장을 마련해서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 석형이 왜 그래 도대체? 물론 이제 MBC에 있다가 JTBC로 간 그런 제작진들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혹은 보수 이 노선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예능 PD 중에서는 능력 있는 PD들이 시사 교양 PD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JTBC가 또 그 PD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걔네들은 완전 싸구려 야매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방송 질 떨어져서 못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TV조선 채널A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JTBC가 아무리 TV조선 채널A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홍석현의 중앙일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삼성의 커다란 어떤 패밀리 아래에 있다는 그런 본질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모르실 리 없는 석형이 왜 거기 가시는지 이 멘붕이 좀 클 것 같은데? 상당히 크죠. 왜냐면 또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테고. 그렇죠.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 기본적으로 내가 또 석형이 또 그렇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맹공을 파붓는 것이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엄기영 사장도 보세요. 엄기영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13년 동안 메인 뉴스 앵커를 하셨던 사람이야. 그렇죠.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라 대선에 뛰어들어도 모자람이 없는 중량감이 있죠. 신경민 최고위원 봐요. 그 양반이 초선인데다가 개파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최고위원 1등 했잖아. 1위로, 압도적인 1위로. 그렇습니다. 정동영은 또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야. 정동영은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가 아니라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대선 주자까지 갔잖아. 큰 표차로 지긴 했지만은 이 중량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엄기영이 선택한 게 뭐야? 강원도지사 아니야. 그렇죠. 물론 강원도 출신이야 나도. 150만 인구의 강원도지사를 앵커 기반을 갖고 앵커의 어떤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스펙을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지금은 또 뭐하냐. 경기문화재단. 맞아요. 뭐 대표인가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뭐, 구직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닐까? 구직의 입장이라기보다, 아니, 본인의 선택은 선택인 거고, 다만 그 선택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직업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했던 것은 아닐까?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고민을 했다면 배부른 고민이다. 배부른 고민이다. 손석희 교수 정도 되는 급이 사실 무슨 직업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사회에서. 글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엄기영이 강원도지사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 중량감이 너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위상과 또 그동안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경과를 따져본다면은 대선 주자급인 사람이 왜 강원도지사로 나가냐 이거지. 좀 안타깝네요. 이건 정말 완전히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또 예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장은 뭐냐면은 MBC 라디오 완전히 망했다. 이제 무너졌죠. MBC 라디오가 옛날에는 그야말로 최고의 라디오였고 업계에서는 부동의 불변의 1위였고 1, 2위의 격차가 어마어마했죠. 저는 잠깐 얼핏 든 생각이 개. 그 친구. 걔가 또 거기 하려고 또 덤빌까봐. 그 새끼는 참. 난 분명히 자기가 한번 얘기해볼 거라고 생각해. 그 새끼가 나한테 그랬거든. 정관용 왜 계속 방송하냐고 진행하냐고. 개새끼. 야, 끔찍한데? 네가 어떻게 정관용급 되냐? 내가 그땐 얘기 안 했지만은 말이야. 야, 어떻게 네가 그 정관용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난 참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못했다, 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끔찍하다. 땡땡땡의 시선 집중? 그 새끼가 시선 집중을 난 노릴 거라고 생각해. 설마 그럴까? 에이, 노린다니까. 욕심 많아서. 근데 그 뒷감당도 생각해봐야 돼. 전에 아주 빵빵했던 MC가 갑자기 그만둬서 새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럼 그와 관련한 어마어마한 그런 비판과 모니터 견딜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그렇지. 걔는 그런 판단을 안 하잖아. 본인이 되게 고결한 줄 알잖아. 근데 석희 형, 진짜 좀 충격인데?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알죠. 예전에 인터뷰도 하고. 나는 그 형님하고 일상의 대화를 나눈 게 딱 2번이야. 첫 번째로 과거에 무슨 어떤 매체에 있었는데 한번 좀 녹음 커트를 하나 좀 땄으면 좋겠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웃으면서 거절하더라고. 차장일 때. 거절하죠. 거절당했어. 오케이. 그럴 수 있고. 지난 총선 때 막말 파문 터졌을 때 인터뷰 한번 하고. 그게 다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일종의 어떤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내가 손석희에게 힘이 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거다. 파란 수의를 입고 이 수갑을 찬 채. 그렇죠. 법정을 나오는 그 모습. 이 사진 하나로 손석희는 공정방송 그 공정방송의 아이콘이 돼버렸다. 그때 포인트가 그 파란 수의와 이 손이 묶인 상태에서 그 손석희 그때 당시 아나운서가 웃었어요. 그 웃는 표정이 거의 한마디로 환상적이었죠. 남자인 제가 봐도 이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사람이. 공정방송의 어떤 그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사진이었다.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가치 아닙니까? 나한테 어마어마한 스카우트 비용, 돈, 혹은 자리, 권위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송, 그 방송의 그 이념에 충실하고자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 싸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저 사람은 정말 그 무형의 가치를 위해 몸바쳐 뛸 수 있는 투신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손석희의 가장 큰 자산이 됐던 거죠. 네. 예.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손석희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MBC 특히 그 보도 쪽에서 씹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죠. 많았죠. 네. 손석희 걔가 뭔데 하면서 이제 막 비방하고 다녔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김종국 사장, MBC 기자 출신의 이 양반이 사장이 되고, 뭐 사장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MBC 관련한 기사로 손석희의 JTBC 행. 참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MBC도 그렇고. 네. 참. 앞으로 그럼 JTBC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흡입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본력인 건지, 홍석현의 어떤 그런 의지인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삼성의 어떤 그런 포섭인 건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네요.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앵커를 하진 않겠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뒤로 약간 이제 방송 일선에서는 약간 물러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뭐 일단 손석희의 명성이나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JTBC는 활용하려 하겠지. 틀림없이. 그러면 JTBC TV나 이런 데서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이걸 네. 이걸 볼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럼요. 아니 최소한 CF 이런 데는 나오겠지. 필라 이런 데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손석희가 여기 사장으로 있는 회사다, 이런 이미지를 왜 홍보를 안 해?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외부에 드러나겠어? 손석희 교수가 그런 거를 엄청 싫어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를요? 그런 어떤 광고나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보여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JTBC로 가면서. 회장 밑에 사장인데. 글쎄요. 그러면 이제 홍석현 회장하고도 자주 대면 하겠네요. 네. 근데 종편의 앞날을 한번 좀 따져보게 되면은 나는 JTBC는 생존한다고 봐요. JTBC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어? JTBC 사옥? 아니 뭐 예전에 중앙일보 출입할 때 가봤는데, 서울 중구 순화동에 그렇죠. 있는 그 중앙일보 사옥, 호화마트홀이 있었던. 굉장히 괜찮죠. 와, 뉴스 스튜디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예능 제작하는 스튜디오 2개, 그래서 총 4개 정도 됩니다. 이 4개 스튜디오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제작이 됩니다. 드라마도 제작을 거기서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JTBC가 유일하게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뭐 무슨 채널 A처럼 쾌도남마 이런 류의 프로그램만 있는 종편에서 JTBC는 굉장히 규모나 또 내용 면에서는 뭐 확실하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 때로 새로운 승부수들이 계속 던져지는 그런 곳이 JTBC인데, 그렇다면 JTBC의 그동안의 어떤 보수색, 이런 것들이 좀 탈색이 되는 걸까요? 탈색이 되겠죠. 손석희 교수가 사장으로 가서 보도부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과연, 물론 뭐 보도부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거나 그럴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JTBC가 보도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손석희 교수가 사장으로 가서 JTBC 종편 지금 어떤 보도 패턴대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김용민 씨랑 저랑 미디어 토크에서 아무리 손석희 교수지만 씹어야죠. 가서 뭐 하냐고. 우리는 일개 직장인을 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직장을 씹어야 되고. 그렇지. 직장인 구조를 씹는 거지. 참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했는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작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국입니다.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MBC 오늘 뭐 얘기를 그냥 좀 건너뛰려고 했는데 네. 뭐 나온 김에 뭐 MBC 얘기 계속해 보죠. 뭐. 계속해 보죠. 뭐. 예. 그 아주 그 권재홍 아저씨. 보도본부장. 예. 네. 아주 또 국가적인 또 망신을 한번 당했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출근 저지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이 노조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이 허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 요런 뉴스가 작년 5월 17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머릿기사 수준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 아니 저게 지금 머릿기사 정도로 내보낼 사안인가. 뭐 그런 엄청난 비난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이 보도와 관련해서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네.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 이거지. 뭐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고 그렇죠. 그 당시 보도 때부터 국민들이 대충 진상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알고 있었죠.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딱 그래서 정정보도 및 2천만 원 손해. 에휴 나 같아도 이런 놈들하고 어울려서 MBC 채널 이미지를 위해서 방송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다. 아니 근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난 JTBC는 아니라고 봐.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기자는 사실에 충실해야지. 네. 절대 헐리우드 액션이나 네. 연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권재홍 본부장. 예. 참 이런 사람이 사실 MBC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기자들이 이 MBC 구성원들이 자기 회사를 상대로 이 사안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게 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저 권재홍 형이 아직도 뉴스데스크 카드만 보니까 지겹습니다. 예. 그 얼굴. 근데 한때 뭐 민주당 총선 출마설도 있었어요. 아니 뭐 정치권 얘기는 예. 좀 오래됐어요.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이 앵커를 좀 오래 하거나 이렇게 연륜이 좀 있으신 어지간한 그 아나운서나 앵커들은 다 한 번씩 거론이 되더라고요. 일단 액면상으로 보면 좀 괜찮잖아요. 마스크가.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가 됐더라고요. MBC를 좀 안 봐가지고 MBC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만. MBC는 사실상 이제 무한도전 말고는 기대할 게 거의 없지 않나. TV 라디오에서 뭐 MBC 라디오는요 거의 뭐 업계에서는 추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압도적 1위였는데 아니 이게 2등이 잘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1등이 아주 셀프 빅엿을 먹고 그렇게 자빠지는 형국이니 그러니까 라디오 업계도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FM이면은 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하여튼 어떻게 이참에 국민 TV 라디오가 좀 네. 어떻게 이 사각지대를 비집고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재밌어요. 진짜 하루 종일 켜놓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5월 이제 셋째 주 월요일부터는 시간을 굉장히 늘립니다. 오전 6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리는데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은 오염된 뉴스를 다 해독시켜 드립니다. 국민 TV 라디오 뉴스만 들어도 이게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파악해요. 이것만 들어도 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실 뭐
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연합뉴스 한 줄 기사씩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전광판 보고 그날의 뉴스를 모두 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뉴스로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속지 않고 당하지 않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약간 MBC가 이렇게 몰락을 해버리니 국민 TV로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연합뉴스, 신문, 방송들이 아니 모두 다 셀프 빅뉴스를 먹으니 국민 TV로서는 이게 정말 절호의 찬스고 블루오션이 돼버렸어요. 아니 정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국민 TV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손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언론 또 경쟁력 있는 언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자가 왔는데 예. 정철훈 기자가 전화 통화 가능함. 오케이. 여보세요. 예. 네, 정철훈 기자. 예. 뭐 들리세요? 추가 소식 있습니까? 예, 보도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손석희 씨가 JTBC 보도본 사장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네. 방금 JTBC 쪽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고요. 예. 지금은 이제 미세 조정 부분만 남아 있어서 계약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방금 손석희 씨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인정하셨고요.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본 사장으로 가는 부분을 이제 인정하시고. 예.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네. 내일까지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격적이네요. 예. 그리고 JTBC의 소식에 정통한 JTBC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이분 말로는 JTBC가 개국할 때부터, 네. 손석희 씨가 영입 대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후로 이제 JTBC가 좀 SBS 모델을 가기를 원하는데, 네. 손석희 씨는 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이고, 또 100분 토론이나 시선 집중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방송을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에이스를 영입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창원 씨의 시사돌직구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는 등, JTBC가 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영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보도가 나온 곳이 없고요. JTBC 쪽에 일을 했는데, 아직 조정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서요. 내일 오전 중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어느 자리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결국 연봉. 그렇죠. 그 부분이겠죠? 네. 미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돈 문제나 아마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남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TV 이 미디어 토크 긴급 통신원 정철훈 기자. 예. 정철훈 기자 지난번 트윗 보니까 말이에요. 조선일보 기자가 어디 딴 언론사에서 한번 세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친놈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로 다 드러났군요. 그랬네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연봉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야기가 되는 순간부터 연봉 얘기가 나온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까지만 라디오 진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진행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도이상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인데 MBC 쪽이 미리 얘기를 그 전에 하지는 않았을 테고. 네. 손석희가 MBC에게 예의 차릴 거는 없다고 난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동안 해왔던 행동도 그렇고. 아니 뭐예요? 자기네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하여간 손석희를 품고 있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내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TV에서. 참나 별 그런 김종국 씨
그 자리에 누가 갈까? 아, 참 관심도 있고 씁쓸합니다. 예, 씁쓸합니다. 아, 참 진짜 씁쓸하네. 예, 허탈합니다. 네. 홈런 맞은 투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 본질적으로 손석희가 거기 사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 어차피 손석희라는 이미지가 예. JTBC나 종편 혹은 중앙일보 홍석현 예. 요런 어떤 그 전략에 예. 단순히 만약에 희생되는 거라면 네. 저는 한국 언론 전체에 미치는 이 영향이 네.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손실이. 예. 그래서 조금 그 손석희 교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네. 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정말 좀 섭섭하고 그러네요. 네. 안타깝고. 아니, 종편 가서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니, 손석희가 뭐가 아쉬워서. 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석희가 뭐가 아쉬워서 직장인이 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교수도 물론 일종의 직장인이긴 하지만, 그건 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그 JTBC에서 가서 구현하려는 언론 철학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의문시 들고, 하여튼 박근혜 정권이 또 여당이 이렇게 정권을 5년 더 연장하게 되면서 5년이 너무나 길게 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 언론에 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한국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표면적으로 네. 뭐 탄압을 한다든지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더 지금 심각하게 보이는 게 네. 이런 자꾸 무기력증 비슷한 어떤 그런 게 네. 이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건 아닌지 흔히 말하는 왜 작년 그 대선의 여파 멘붕 상황 네. 이런 게 그나마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언론인들에게 주는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국민들보다도 언론인이 겪는 이런 멘붕, 허탈감, 열패감 이게 더 크다는 사실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죠? 그렇죠. 앞으로 5년이 너무나 길어 보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MBC에서 더 있다가는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니 JTBC에서 새로운 그 인생 이모작을 한번 꾀해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손석희 교수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진짜 깝깝하네요, 진짜. 예. 손석희 교수가 그런 또 게다가 내가 라디오 MC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지금 거예요. TV를 하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MC를 하는 건데 만약에 김종국이가 자기를 이제 가을 봄 개편 때 아웃을 시킨다. 봄 개편인가요? 봄 개편이 지났구나. 지났죠. 이제 가을 개편 때 아웃을 시킨다. 그럼 난 갈 자리가 없다. 이런 판단 속에서 결국에는 그 궁여지책으로 JTBC를 선택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손석희 교수가 한번 그 지각해가지고 1시간 네. 언론에 한번 여러 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떠나 있었던 게야. 내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야 그래도 손석희 교수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예. 제가 그때 사석에서 김용민 씨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을걸요. 네. 손 교수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떠나는 게 아닐까. 그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지. 아니 씨발 김재철의 MBC를 보면 무슨 답이 나와. 짜증이 나니까 뭐 마음이 떠날 수도 있지만은 JTBC 행은 완전히 그 예상 바뀌지. 상식 바뀌기도 하고. MBC와 상관없이 손 교수의 JTBC 행은 정말 좀 충격입니다. 그렇죠. MBC가 MBC야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4년 뒤 정치 권력이 뒤바뀌면은 언제든 또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JTBC는 영원히 홍석현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또 아들 거일 테고. 아니 그런데 왜 들어가나 몰라. 이참에 예. 저기 우리 용민 씨도 네. JTBC 하나 맡읍시다. 아니 부르질 않아. 부르질.
손석희도 부르는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부르질 않아. 채널 A 때 내가 나가가지고 세수 비판을 했잖아. 그 뒤로는 연락이 일체 없어. 심지어 MBN도 연락을 안 해. 내가 이걸로 보면서 말이죠. 아니 뭐 내가 종편에 안 나가서 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뭐 지상파 어디서 또 나를 부르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섭섭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예전에 그 DJ DOC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라이 L-I-E 거짓말. 라이. 이제 DJ DOC를 씹는 신문 기자를 막 비난하기 위한 노래였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잘난 펜대가 있지만 나에게는 한 맺힌 보이스와 MIC가 있다. 그렇죠. 마이크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뭐 그 노래를 틀 수는 없습니다. 너무 욕이 많아가지고 뭐 한 구절도 인용할 수가 없는 그런 띠 하다 끝나죠. 그렇죠. 하여간 뭐 그런 노래고 거기 또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그런 강렬한 불편한 마음을 또 담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아니 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섭섭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지상파 방송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나가서 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불렀을 그런 자격은 된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자격이 아니라 그때 당시 포식자였죠. 포식자 시장에 거의 뭐 싹쓸이 쌍끌이. 아니 심지어는 얼마나 그 섭외가 많았는지 막 방송사끼리 막 경쟁을 하기도 했고 이러면 너무 섭섭하다고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잘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그걸 그만두고 여기 와라 같은 시간대 브리핑으로 예를 들면 SBS 그 이수경의 파워 FM에서 제가 조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만두고 MBC FM 모닝쇼 거기 브리핑으로 와라 이런 제안도 받았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부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날 부르는 데가 없으니 종편이라도 날 불러주면 나가겠다 이런 마음 아니야. 종편 나가서 내가 했잖아. 바로 씹었잖아. CEO를 2번 다시 나 안 부르잖아. 난 이 상황이 즐거워. 아무리 언론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중앙일보를 들어가서 거기서 보도 책임자로 간다는 게 난 참 아니 역사상 그렇게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 이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기본적으로 MBC와 손석희 교수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씁쓸합니다. 참. 갑자기 또 힘 빠지네. 근데 언론계 뭐 저는 뭐 사실은 누구에게나 그런 뭐 선택에 일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미디어 전문 기자들은 손석희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각별한가 봐요. 진짜 얼굴에서 벌써 허탈감이 막 느껴지네. 이게 왜냐면 그 역대 언론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 어떤 언론계 어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나마 좀 있었던 분이 고 이영희 선생님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셨고 MBC 사장 하셨던 김중배 선생님 얼마 없어요. 그런 어른이. 근데 저는 손석희 교수가 약간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방송 최초예요. 방송 최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방송가에서 인으로서 정말 그 어떤 자기의 자존심과 또 철학을 갖고 끝까지 버틸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신문은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송은 근본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쪽에 치우치면은 솔직히 얘기하지. 조금이라도 좌쪽에 우호적이면은 용서를 못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정말 모든 이들이 공인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런 공정 언론의 그런 표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기영 사장이 그나마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가는 거 보세요. 에이. 엄기영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만 아니 엄기영이 원래 그런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보도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손석희 교수조차 물론 정당을 선택하진 않았지만은 중앙일보가 그동안 해왔던 행태나 노선 그런 색깔을 보게 된다면은 결코 공정 언론이라 보기 어렵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구조인데 손석희를 SBS에서 얼마나 끌어가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SBS도 안 간 손석희가 JTBC를 간다. 차라리 SBS가 낫네. 그러니까 SBS 안 간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MBC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충성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충성심, 자부심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SBS가 아닌 JTBC를 간다는 건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렵고 EBS 그 TV의 모습을 드러낸 부분에서 나는 좀 감이 좀 잡혔네. 이미 그전에는 그 김재철 체제 아래에서라도 이 시기만 지나면 뭐 정권이 바뀌어서 희망을 가졌겠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MBC가 정상화된다면은 내가 설 자리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정권은 안 바뀌었고 김재철의 사람 김종국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 희망은 없고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겠고 학교의 입장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렇죠. 방송 현장으로 돌아가자. 늘 언제나 나를 팔 벌려 기다리는 JTBC가 있다. 그게 왜 또 JTBC냐고. 그러니까 JTBC가 종편이고 중앙일보가 우편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손석희를 받을 JTBC의 수준은 아니란 거지. 중량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조용필이 야시장 무대에 서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비유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이거 뭐 너무 허탈해가지고 뭐 할 맛이 안 나네. 이게 뭐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이 멘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영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택인 건지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인지 답답하네요. 답답하니까 일요일 날 네. 여기나 가야겠습니다. 어디요? 서울시청 앞 광장. 일요일? 오늘 일요일? 19일. 아니 뭐 보니까 뭐 유시민 정봉주의 힐링 토크도 있고 가서 좀 힐링을 좀 받아야겠네요. 네. 보니까 뭐 저녁 6시 30분부터는 이승환, 조관우, 신해철 이런 공연도 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여러 행사를 개최를 한다는데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의원도 출연을 하네요. 그래요. 근데 이거 국민TV 방송해요? 일요일이라서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딱 중계하는 데가 또 있겠죠. 저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확실하게 좀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TV를 개국하고 또 인력이 보강되고 또 구조가 완성되면은 그때는 뭐든 해야죠. 근데 이제 주말까지 그렇게 하면은 평일 전력에 상당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대신에 5월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봉화마을에서 있겠죠. 거기서는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봉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용민 씨가 직접? 그럼요. 오, 대박인데? 뭐가 대박이야? 이야. 그럼 거기서 스튜디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중계 장비 들고 가는 거지 뭐. 이야.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언론으로서는 지금 뭐 공영방송이 주인 없는 방송이다. 혹은 저쪽에서는 중앙일보가 그랬어. 노영방송이라고. 그렇죠. 무슨 노영방송이야. 노가 언제 경영을 했나? 노조에게 휘둘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노영방송이라고. 노조한테 휘둘린 적도 있었나 어디? 없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공영방송 정도가 그래도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그나마 그런 소임을 다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좋은 시절.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그 내부에서 바로잡기 위한 언론 노조 차원의 어떤 투쟁이 뒤따르긴 했습니다만은 약발이 먹히지 않았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먹혔죠. 네. 그런 와중에 손석희가 절망을 하고 JTBC로 간다. 예. 공영방송 회복론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제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언론에 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약하나마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정말 이거 딴 얘기인데 예. 국민 TV로 오라고 했으면 송 교수가 왔을까요? 그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여기가 좀 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려는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국민들이 뜻을 모았는지, 이런 판단과 더불어서 아마 틀림없이 이 판단도 했을 겁니다. 내가 거기 가면은, 이거 좌파 방송, 친민주당 방송, 이런 거 아니야? 내 이미지에 낙검수 김용민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지면 흠집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을까? JTBC 그런데 그런 생각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국민TV에 대해서 좀 더 좌고 우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 다음 조합원에 가입해도 가입하겠다라는 분들이 다수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그런 신중한,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태도, 판단 동의합니다. 네. 공감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많은 JTBC보단 국민TV가 훨씬 낫다. 이 점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홍석현 씨 겁니다. 여기는 누구 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김용민 것도 아니고. 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예, 그나저나 오늘 미디어 오늘 정말 좋은 기사 났네. 누가 썼나 봤더니 정철훈이야. 그렇지. 정철훈의 데스크는 누군가? 민동기지. 아니 지금 사실은 갑과 을의 그렇죠. 이런 그 관계, 지금 이런 부당한 이런 어떤 종속 관계, 이런 것들을 막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긴 보수 언론도 뭐 가리지 않고 함께 목청을 높입니다. 근데 보수 언론이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거야. 없어요. 사실 갑을 관계의 그 핵심은 신문사 본사와 지국, 이게 더 전통이 오래돼. 신문도 밀어내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밀어내기가 뭐냐면은 지금 남양유업이 그거 아닙니까? 대리점에서는 100개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1000개를 갖다 주는 거야. 그렇죠. 그 1000개 값을 또 대리점주가 본사에다 내게끔 만들고, 그러면 못 파는 건 어떡하냐? 지가 먹든지 버리든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막 욕설 나왔던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했더니 버려 이 씨발로만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나 그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데. 아니 신문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신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철훈 기자가 기사에서도 썼지만 만약에 우유가 5박스 필요한데 남양이 7박스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대리점에서 다 해야 되잖아. 신문사 지국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2,000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딱 본사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본사가 2,500부를 내려보냅니다. 아니 근데 우유야 뭐 길 가다가도 팔 수 있는 거지만은 신문을 뭐 길 가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 2,500부 오면은 500부
페이지로 버려? 폐지로 버리거나 예. 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아니 어느 신문이 그래요? 땡땡일보, 땡땡경제, 땡땡경제, 땡땡일보. 거기에 손석희가 가는 신문도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JTBC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중앙일보도 포함된다. 땡땡일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그 갑을 관계의 갑의 행포에서 솔직히 지국이 있는 신문이 뭐 몇이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실명을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다 해당이 되고요. 매일경제 이 경제지의 또 1등 신문 아닙니까? 오야붕. 그렇죠. 아니 너무 웃긴 게 인쇄를 해서 내놓는 종이 신문 중에 경제신문 있잖아요. 네. 경제신문도 꽤 많습니다. 꽤 많죠. 꽤 많은데 어떤 신문은 만부만 찍어. 만부를 찍어놓고 우리도 종이신문 내는 신문사예요. 이런다는 거야. 광고주한테만 주죠. 그 광고주한테만 배달하는 신문이야. 아니 만부만 찍는 신문에다가 그것도 가정도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 저 국민TV도 신문 구독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사에 오는 신문은 몇 사람 보고 그냥 버려요. 그렇죠. 보질 않습니다. 네. 가독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신문인데 그것만 찍고 광고주한테만 배달하는 신문.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근데 이게 이 신문 갑을 관계, 이 지국과 본사 관계가 이게 연쇄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줘요? 다 본질적으로 보세요. 네. 자, 우리는 2,000부만 필요하다 그러는데 2,500부를 내려버리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 지국장이 얼마나 그걸 또 처리를 하려면 본인 돈 들어가야 되지 또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죠. 근데 그럼 해당 신문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유료 부스 있잖아요. 뻥튀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구독자들로부터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부다. 근데 더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80만 부, 90만 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광고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많이 번다. 이래서 또 광고 딜을 하죠. 그 광고 딜을 하면 기업이 또 광고를 주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 그 기업 제품을 누가 사냐고. 국민들이 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는 시민들이죠.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품 밀어내기도 있었고 이 신문도 이런 게 있었네.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지국장들 사이에 칼부림까지 났었어요. 옛날에 그 사건 나지. 조선하고 중앙. 그러니까 조선중앙이 그래서 한때는 지면 전쟁으로까지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치부를 다 지면에서 드러내고 이러다가 너무 드러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잠깐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은 솔직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자전거 경품이다 막 던졌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종이신문 보는 게 더 떨어지니까 뭐 주간지 껴주겠다, 스포츠 껴주겠다. 저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 월간 중앙도 할 테니까 중앙일보 봐달라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기 우리 국민TV에 매일경제가 오는데 매일경제 구독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막 줘요. 근데 매일경제가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야? 저 주간지 있잖아. 매일경제가 찍는. 그것도 들어와. 아니, 우리 매일경제 우리 저 장대원 회장님 우리 시킨 적 없어요. 왜 우리 자꾸 여기 웰빙 센터 9층에다가 매일경제 넣으십니까? 최소 몇 달, 장기적으로 1년 정도 그냥 볼 겁니다 아마. 왜 안 봐요 매일경제? 그러다가 이제 슬쩍 이제 와서 김용민 씨한테 그러겠죠. 1년 동안 보셨는데 이제 좀 구독을 좀 하시는 게 어떠시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차라리 미디어 오늘을 구독하고 말지. 진짜 읽지도 않는 신문을 왜 자꾸 넣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초대했던 강기석 그렇죠. 전 신문유통원장이 하셨던 말씀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유통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문을 찍는 것까지만 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신문 배달을
이런 그 공공기관이 맡아서 해주는 거죠. 공동 배달을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구끼리 무슨 칼부림 날 일도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사들은 딱 정해진 양만 이렇게 신문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엉뚱한 판촉 비용 같은 데 들이지 않고 결국 신문의 질을 높이는데 투여할 것이고. 근데 이거를 조중동이 거부했단 말이지. 이게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왜 조중동은 거부했을까? 아니, 배달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왜 자체 지국을 운영하려 했을까? 바로 이러려고. 그렇죠. 부수를 뻥튀기 하려고. 아니, 지금 신문 공동 배달을 하게 되면은 부수가 단번에 드러나고 확 줄어야 되는 건데. 아니, 배달도 안 할 신문을 쌓아둬서 뭐해?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달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국가가 배달하려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추진한 신문 유통원이란 말이죠. 네. 공공기관에서 이제 신문을 배달한다는데 조중동이라고 해서 노무현하고 사이 안 좋은 조중동이라고 해서 배달할 조중동을 배달 안 하고 노무현 정권이 그러겠어요? 전혀. 그렇다면은 거부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뭐 칼부림도 나고 경품 경쟁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막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걸 왜 거부를 해?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부수 뻥튀기. 그렇게 해서 광고주에게 또 어마어마한 또 광고비를 타내려는. 현재 이 상황이 조중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불균형한 이 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조중동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게 없거든요. 저는 이사 오기 전에 점심 먹고 약속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미디어오늘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좀 지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분께서 조중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봉투를 들이밀면서 신문 좀 보시라고. 봉투가 아니야. 지폐를 펼쳐서 몇만 원인지 단번에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 봉투를 까시더라고. 까셔가지고 쫙 피는데 이 은행원이 지폐 세는 것처럼 쫙 피는데 파란 게 7장이 있어요. 7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일단 받으시고 저희 신문 봐달라. 그것도 3개월 공짜. 3개월 공짜. 근데 그거 위법 아니에요? 위법이죠,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다 법상으로 위법이지만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만 원 지폐 흔들고 신문 봐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처 취해주세요. 하면 조처를 취해주나? 제가 그때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빨리 들어가서 또 기사를 써야 해서 됐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걸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해당사한테 당신 이런 거 하냐?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저 라디오 21 했었을 때 그때 그런 프로를 했었습니다. 어떤 프로였냐면은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프로였는데 조선일보 아무직국이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려고 하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걸 다 약속하더라고. 아이고 자식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구만. 참 근데 똥을 싸는구만. 지국장들도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정철훈 기자 오늘 취재하는데 다 익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리점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대리점주들의 고충은 있는 그대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지역에서의 어떤 우유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양하고 계약이 해지됐다? 매일 갈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죠. 배달망이란 게 있으니까. 하지만 신문시장이란 건 뻔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찍히면은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 하다가 동아일보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드러내놓고 우리 을이에요. 을로서 너무 고충이 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본사의 횡포에 대해서 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 손석희 교수님이 이런 중앙일보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비판할 수 있다면 JTBC가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TBC 가서 홍석현을 옹호하고 중앙일보의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할 말 못한다. 난 그러면 손석희는 회절한 언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뭐 그렇게 규정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언론인이 없었어.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없었는데 본인은 그런 역할을 하겠냐 이거죠. 그거를 막 대내외에 공언을 해도, 내가 거기 가서 이런 보수 언론이라 불리는 이런 언론사의 풍토와 기조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도 가서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고 노동자의 한계인데, 네. 그런 언급 없이 뭐 단순히 종편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점점점. 아, 난 실망이야. 그렇죠. 우려야. 답답합니다. 근데 참 그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남양 유업 사태와 관련해서 예. 갑의 횡포에 대해서 예. 5월 9일자 기자 수첩에서 예. 요런 얘기를 했군요. 예. 뭐 곰다가 예. 갑을 문제가 최근 남양 유업 사태로 인해서 터졌는데 수많은 을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는 상식적인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겠다. 똥을 싸라 이 미친놈들아. 아유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너나 잘해. 야, 이거 그대로 이거 자기네들 지국 문제 그대로 적용이 되네. 예. 이거 진짜 이 자기네들이 이 사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네. 남양유 사태 이거 예. 조중동 사태로 나중에 이 부메랑으로 옵니다. 이거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의제를 미디어 오늘이 설정을 했습니다. 남양유업 욕설 우유 같은 슈퍼갑 땡땡일보. 땡땡일보가 누군지 오늘 민동기 부장이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디어에 먹히지 않으려면 미디어의 업계의 그 어떤 흐름, 저간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알려면은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오늘 이거죠. 뉴스 스탠드. 네. 거기에서 또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스탠드로 뭐 얼마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뉴데일리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뉴데일리가 네. 뉴데일리를 가보시면 물론 정말 이게 기사인가? 이렇게 그 생각할 만한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요소에 뉴데일리나 데일리 아니나 요소에 야한 사진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나마 좀 연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미디어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디어 오늘을 보는데 뭐 광고가 많이 달라졌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미디어 오늘 이 기사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의 기사라고 꼽을 만큼 너무 좋은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욕설 우유 같은 슈퍼갑 땡땡일보. 1편이 나갔고요. 예. 후속으로 2편이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문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신문사들이 막 독자들에게 가지도 않는 신문을 대량으로 찍어 놓는다. 그 종이는 뭐야 그럼? 종이가 뭔 죄야? 종이 뭔 죄며 그 종이 만들려고 벤 나무는 또 어떡하며? 글쎄 말이야. 이거 환경 오염에.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들은 또 환경 걱정을 해. 그러니까. 지면에서. 야, 이 새끼들 진짜 아주. 세상 여럿 지금 어지럽혀 놓고 있어요. 신문사들이. 거기 중앙일보도 일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로. 아니 근데 왜 가? 손석희가. 나 이거 정말 화가 나네. 화가 나. 참. 손석희 형님이 그 나름대로 거기서 영향력이 있으시다면은 김진 TV에 나오는 거 어떻게 좀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진 위원하고 또 어떻게 참 조우를 하실란가? 참 그것도 의문. 아니 뭐 사이가 나쁘진 않겠지. 뭐 김진을 대놓고 배척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김진이 나와가지고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정말 거의 요설에 가까운 농설을 내보내는 순간
본인과는 무관해도 손석희 얼굴에 먹칠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예. 그것도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JTBC가 진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그런 기대조차 없습니다. 네. 많은 적어도 이런 보수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는 다른 공정성 있는 품격 있는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신 것 같은데 과연 실현 가능할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저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바꿔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으나 모르겠네요. 반만년 역사 이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석희라는 히어로가 과연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난 그러나 회의적입니다. 참 오늘 착잡하네요, 기분이. 그러게요. 자, 착잡한 기분으로 덮고 나도 손석희처럼 세상을 잊고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국민TV의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방송 시간에 방송 중에 조합원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뜻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제 녹음이라서 뭐 부득이 이제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군요. 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뒷받침해 줄 때 손석희의 어떤 선택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회사로 키워주실 때 그럴 때 정말 언론에게 당했다. 적어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000명 정도인데 조합원이 물론 이제 협동조합법 발효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가운데 아마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0,000명 갖고는 TV 뉴스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또 참여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동기 형님을 또 TV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끔씩 김정은 실루엣이 필요할 때 우리 동기 형님을 또 그때 쓰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요즘 미디어 오늘은 정말 볼만합니다. 온, 오프 모두 다 그런데 그런 반응은 안 들어요? 아니 뭐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특히 이 슈퍼갑 땡땡일보 요 기사는 정말 적시타다. 그렇죠. 적시타다. 아주 좋은 기획의 기사였고 이걸 보면서 지금 뭐 CJ 대한통운 택배 운송과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이 그렇죠. 예. 기획 기사를 냈더라고. 근데 택배 기사들이 말이에요. 건당 75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750원 갖고 어떻게 살아? 저 그 기사 읽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많은 택배,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 한번 물론 CJ 대한통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모 택배 회사였는데 아니 무슨 음식물인데 한 손으로 들고 막 그렇게 눕혀서 흔들면서 들고 왔길래 뭐 아내가 한번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의 고충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업계도 그러하다니. 그렇죠. 참 또 분명히 하셔야 될 게 한겨레가 경기도에서 50%를 조선일보 지국에 보냅니다. 그래요? 조선일보 배달원이 그렇게 한겨레를 배달해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신문이 한겨레가 모자란 날이 왔었나 봐요. 조선일보를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넣어줄 게 없어도 그렇지 쓰레기를 넣어주면 어떡하냐 제가 한번 그렇게 아쉬운 말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신문 시장 조중동이 지면의 어떤 퀄리티 결국 논조 기사 내용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 조직으로 또 경품으로 이 완전히 기사 외적인 걸로 결국에는 기대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은 좀 퇴조가 돼야 우리 언론에게도 참 도움이 될 텐데
조선일보만이 아니죠. 뭐 동아중앙도 마찬가지인데 손석희의 JTBC 행으로 인해서 언론시장 정상화는 더욱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내가 종편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사실인 걸 어떻게? 뭐 할 얘기는 해야죠.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조중동 기자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허물과 문제점, 모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하냐면은 진보는 안 그러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 논리야. 아니 그래도 좀 배웠다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 뭐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네. 아무런 무슨 변화되는 것도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이 사회는 보수 사회다. 그러니까 보수가 모든 질서의 원천이고 뿌리고 또 뼈대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너무너무 잘하기 전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진보는 그 보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없고 그렇다고 도덕성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진보 걱정만 해 얘네들은. 그 조직에서 살기 위한 거지. 그렇죠. 자기 생존 법칙이죠. 생존을 위한 것이고 또 뭐 자기 합리화하고. 예. 그런데 왜 손석희가 가지? 에이. 예. 아니 그 새끼가 안 가는 종편에 왜 가 도대체? 나 이게 정말 참 답답하네. 그 새끼의 훌륭한 점이 그거야. 야, 너 참 훌륭하다. 이 씨발놈아. 뭐처럼 제가 욕을 했습니다. 그 새끼는 이런 욕을 들어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좌파 명단을 만들어서 갖다 맞죠? 나 이런 새끼. 정말 웃긴 새끼야. 참. 그 새끼가 만약에 MBC에 있었으면 손석희도 좌파라고 했을 거야, 이 개새끼. 명단 제일 먼저 올렸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여튼. 오늘 또 한 가지 힌트가 나왔네. 그 새끼가 MBC에서 좌파 명단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뭐 오늘 그 정도 힌트까지는 여러분들께 제시를 합니다. 네. 너무 멘붕 빠지지 마시고 네. 우리 민동기 기자도 멘붕이 좀 있으시네요. 멘붕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이 소식을 접한 거야. 그러니까. 녹음 중에. 네. 나도 좀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굳은 결기와 의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손석희 교수가 JTBC로 갔다는 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냐? 김용민 씨가 채널A로 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채널A 직원으로. 그렇죠. 그렇지. 채널A 직원으로 갈 때는 내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 제가 채널A 가서 뭔가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 또 뭘 바꿔? 가서 동화되지. 좀 충격이 좀 크네요. 채널A 갔던 그 작가들 보면은 저도 진보예요. 저도 이쪽이에요. 근데 이런 쪽에 좀 많이 나와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 하여간 우리가 이럴 때 JTBC, 채널A, TV조선 나가서 그네들의 이용거리가 되지 않고 독자적인 우리만의 공정 언론을 제대로 건설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종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종편 안 나가도 된다. 뭐 모든 뉴스 15개 장악당한 뉴스 채널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가느니 그 15개와 거의 동급으로 겨루고 있는 15개 다 합친 것과 같은 규모와 위상으로 싸우는 국민TV 나가면 된다. 이런 도식을 만들어 준다면은 저는 뭐 언론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는 적어도 언론 때문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예, 국민TV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도와주시는 방법은 주인이 되시는 거고 주인이 되시는 방법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클릭하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가입하신 분들 그 명단은 잠시 후 5시 방송에서 소상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성함을 저희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도 저기 협동조합으로 좀 가입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또 미디어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에 한
그 파트로.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프레시안이 지금 협동조합 된다고 하대요. 맞죠. 뭐 다 같이 협동조합으로 대동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협동조합이 그렇듯이 미디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협동조합 아래 빅 텐트 아래 함께 모인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만, 100만 되는 그런 조합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뭐 경영 걱정 없이 광고 걱정 없이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예. 김용민 TV 아닙니다. 준비를 좀 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어졌지? 약간 좀 멘붕이야 멘붕. 석희 형님이 심한 충격을 주셔서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형님이 왜 갑자기 참 이랬는지 저희가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소상히 한번 알아보고 네. 이 시간에 또 밝히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국은 어떻게 뭐예요 요즘에? 김종국은 요즘 임원 인사를 하느라 골머리를 좀 앓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김종국 사장이 내가 창원 MBC MC 할 때 결제를 했던 양반입니다. 아주 밉진 않아요. 하지만 손석희를 이렇게 놓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영손실. 야, 어떻게 첫바다를 그렇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김종국 체제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뭐. MBC에 손석희가 있다면 미디어 오늘에는 민동기가 있습니다. 국민 TV에는 김용민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혐의 뭐 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네. 오늘 어떻게 소명이요? 오늘 가서 보려고요. 너무 좀 권력을 잡았다고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외국에 가고 취재 갔다 온 걸 가지고 그렇게 무슨 도망자 코스프레를 해서 범죄자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가서 보려고요. 권력이 특히 검찰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도 취재해야 되는데 여기 저는 취재하러 오는 사람인데 맨날 끌려오고 이건 좀 그렇죠. 저는 취재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취재하는 게 이 사회에 보탬되자고 하는 건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끌려다니고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